금융기업들은 과연 비트코인을 취급하게 될까요? 사실 금융기업이 비트코인을 취급한다. 예를 들어서 시티뱅크에서 미국의 노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적당한 투자 상품이 없으니까 그러면 창구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뭐 이러이러한 화폐에 투자하십시오. 뭐 이렇게 창구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뭐 꿈과 같은 이야기죠. 그것이 2017년, 18년까지는 꿈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꿈이 아니에요. 좀 과감하게 예측을 하자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해는 모르겠어요. 내년, 내후년 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투자 창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2020년 7월에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통화관리국이라고 하는 OCC라고 하는 기관의 짱이 미국 전역에 금융은행을 하고 있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은행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은행이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해도 된다.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대신 보관해주는 서비스죠. 그러면서 그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미국의 그런 은행들은 자신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취급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많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존의 금융기업도 달러가 기반인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에 도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금융감독청의 짱이 은행들 보고 너희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수탁 서비스 해도 돼 라고 말해서 아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금융감독청의 장은 아마도 본인의 철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요, 역사에는 이런 우연성이 있죠. 그날 바로 비트코인이 3년 동안 하지 못하던 1만 달러 완전 돌파를 성공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1만 달러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2017년 11월에 처음 돌파하고요. 숱하게 많이 1만 달러 밑으로 미끄러지고 올라갔다 미끄러지를 반복하다가 미국의 은행들의 인허가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은행들이 비트코인 보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발표한 순간 완전히 돌파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장의 시작을 알리죠. 저는 금과 달러와 비트코인을 비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비트코인이 금융기업들이 취급하기 너무 좋아. 아마 금융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너무 좋아해서 정부가 비트코인을 막을 수도 없지만 아마도 막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어딘가요? 물리적으로 달러가 제일 많은데 한국은행이나 은행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금을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을까요? 미국의 금융권 은행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각국에 있는 금들도 결국은 그들의 중앙은행이나 금융권에 들어가 있어요. 민간인이나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원래 은행업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은행은 망하지 않는 것이고 은행에 돈을 넣는 것은 뭐 국가기관에 돈을 넣는 거랑 똑같다라고 우리는 여기는데, 은행하고 국가기관은 서로 협력할 때도 있지만 서로 갈등할 때도 많았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은행이 국가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유럽만 놓고 보면 은행은 거의 카톨릭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왕국이 있고 봉건 영주들의 영토가 있었지만 은행은 그것보다 더 초월되어 있었어요. 주권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근대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만들어지고 국가 밑으로 은행이 들어가고 이랬지만 그 본능은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사회주의나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은행은 국가가 망해도 살아남아야 되는 기구예요.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되게 낯설 텐데, 국가가 최종적인 거지 국가보다 은행이 더 살아남는다? 과연 그럴까요? 유럽의 오래된 은행들은요 국가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은행들은 그런 본능이 있어요. 자, 은행들이 결국은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자산을 모읍니다. 그 은행들의 자산은 물론 은행들의 것은 아니에요. 은행에 수탁한 사람들의 것이죠. 근데 은행 면허라는 게 무엇이냐면 남이 맡긴 것을 지 것처럼 쓰는 게 바로 은행 면허예요. 그 은행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하면서 이거 누구한테는 꺼주고 누구한테는 꺼주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냥 은행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려달라고 할 때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의 자산이라는 개념은 은행의 자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은행의 자본은 순자산이고요. 자기네들의. 은행의 자산은 모든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은행에 맡긴 거죠. 그래서 은행에는 뭔가 값 나가는 것들이 다 금융권에 포섭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이 살아남기 위해서겠죠.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망했을 때 살아남는 것이 바로 은행이 갖고 있는 은행의 유전자입니다. 유럽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미국의 은행 감독청장이 은행을 감독하는 청장이 니네가 살아남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 라고 말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값 나가는 물건들을 은행에 보관하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신들의 수익의 창출의 근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은행은 전당포예요. 전당포는 뭐죠? 여러분들이 창고 대신 하는 거예요. 맡겨놓고 여러분들이 원할 때 찾아가는 거죠. 은행은 전당포하고 다르죠. 뭐가 다르죠? 은행은? 전당포는 맡겨놓은 걸 보관했다가 찾으러 오면 수수료 받고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은행은 뭐가 다르죠? 맡겨놓은 걸 가지고 남한테 빌려줘요. 맡겨놓은 걸 가지고 남한테 빌려주면서 거기서도 수수료를 뗀단 말이죠. 이것은 은행 기업만이 할 수 있는 면허예요. 우리가 하면 그거는 이제 자본시장법이나 유사수신 이런 거에 걸리는데 은행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은행들의 역할입니다. 비트코인이 그런 면을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이 일반인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다루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비트코인은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특히 노인을 생각해 보세요. 왜 어려울까요? 보관 너무 위험하고 자기가 갖고 있자니 너무 떨리죠. 이 고가를. 그래서 은행에 맡겨놔요. 그럼 은행이 그걸 어떻게 하죠? 남한테 빌려줘요. 남한테 빌려줘서 신용을 창출하겠죠. 자, 은행이 하기가 너무 좋죠. 보관해주고 신용을 창출하고. 또 있어요.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것보다는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형태를 선호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죠. 이게 핵심인데 경제학자들이나 여러분들의 친구분들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뽑는 게 바로 은행들이, 금융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예요. 가격이 지랄 같죠? 이 가격이 지랄 같은 게 바로 금융기업의 관점에서는 바로 뭐다? 수익의 원천이다. 네, 금융기업 입장에서는 어떻죠? 비쌀 때 팔고 쌀 때 살 수 있어요. 금융기업이 무슨 도사라서 그렇게 가능하냐? 물론 그들도 우리랑 비슷해요. 정확하게 맞추진 않지만 우리보다 승률이 높다. 만약에 동전 던지기 게임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은행한테 진다. 왜 그렇죠? 은행은 바로 어느 정도 시장에 직접 간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바로 은행들이 금괴가 있기 때문에 금 투기자들이 비트코인 투기하듯이 작전을 못하는 이유예요. 은행이 시장을 순응하는 존재만은 아니다. 은행이 시장을 창출하기도 한다. 사실은 미국의 그 은행이잖아요. 그죠? 그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이 그것도 은행인데 시장 창출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이자율 올린다 내린다라는 말을 하면서 주식 가격 막 출렁이 시키잖아요. 시장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물론 중앙은행 같진 않지만 그런 금융의 네트워크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한 번은 개미들이 이길 수 있어요. 그 은행을 상대로 한 번, 두 번은 이길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승률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승률이 내가 은행하고 나하고 비트코인을 놓고 해칭 게임을 한다.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되사는 거를 내가 은행을 딱 상대로 1대1로 게임을 무한 반복한다. 누가 승자라고요? 은행이 이깁니다. 그래서 은행한테는 너무 좋은 상품이에요. 금은 은행 입장에서 너무 따분해. 요동을 좀 덜 쳐. 근데 비트코인 요동을 너무 많이 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금융기업 입장에서 너무 좋은 수익 창출원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주요 은행들, 주요 금융기업들의 비트코인이 수익 창출의 원천이야. 자, 그러면 결론이 나왔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정부, 상원, 하원,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방정부, 대통령, 비트코인을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안 막죠. 왜 그렇죠? 네, 음모론, 여기서 음모론, 여러분 좋아하는 음모론. 모건 스탠리, 로스차일드 나오잖아요. 그죠? 다 미국의 전반적으로 움직인다며. 여러분, 저는 음모론주의자가 아니고 음모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요. 금융기업들의 집단적인 이해가 정치에 누구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기업들의 집단적인 이해에 훼손하는 일을 연방정부가 함부로 쉽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이 어느 때냐? 미국의 연방정부는 지능이 높습니다. 2014년도 제가 공부할 때 이미 비트코인 못 막는다, 기술적으로 못 막는다 알고 있었고요. 미국의 은행들은, 미국의 중요한 모건 스탠리라든가 골드만삭스의 수뇌부들은 비트코인이 새로운 수익 창출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2017년도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습은 명분 쌓기라고 저는 보면 맞다고 봐요. 어느 순간까지 비트코인이 안 된다라고 막 떠드는 사람들이 턱시도를 입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비트코인이 신뢰의 근간이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금융혁신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명분을 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이 말을 보지 말고 그들의 선택을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지금 주장했던 것들이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은행을 통해서 간접 소유하고 은행들이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운용해서 이자 수수료 받는 수익도 창출하고 또 해칭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수익도 창출하고 이런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면허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저의 결론. 은행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누굴까요? 모건 스탠리, JP모건, 우리나라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국가기관 비슷하지만 대한민국 은행은 어쨌건 은행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 대상, 적들이 은행의 에너미가 누굴 것 같아요? 바로 빅테크입니다. 애플, 아마존, 카카오, 네이버, 구글이 은행의 에너미예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빅테크가 이길 것 같죠? 근데 은행한테는 뭐가 있죠? 면허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과 네트워크만 가지고는 옛날 은행들이 수백 년 살아남은 은행들이 이번에 져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이들,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들한테 져요. 개인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구글이. 은행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구글이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아요. 답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빅테크가 이기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제 추정이에요. 면허 때문에 그런데 국가가 면허를 주관하기 때문에 빅테크는 또 빨리 움직이지도 못했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근데 은행들이 만약에 정신 차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자산으로 포함시키고 모으면 모을수록 국가에서 보호해 줄 거기 때문에 은행들만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 생기고 비트코인, 빅테크라는 플랫폼에 뺏기지 않은 사업의 고유 영역이 생깁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금융기업이 결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취급할 것이다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